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동계 스포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밝은 전망이 내다보이는 동계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빙상 종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메달밭이라고 할 수 있는 효자 종목 쇼트트랙을 비롯해서요. 이상화 선수, 이승훈, 모태범 선수, 인기를 끈 스피드 스케이팅도 있고요. 아울러서 김연아 선수의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가 감동을 했었죠. 빙상의 꽃, 피겨 스케이팅까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빙상 스포츠 얘기, 숨은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과 함께 자신만의 스케이팅을 선보이는 쇼트트랙 선수들. 111.12m의 트랙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다는데 원심력을 이겨야 사는 쇼트트랙 선수들의 특별한 훈련 방법과 순간적인 스퍼트와 강한 힘으로 직선 주로를 내달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파워풀한 경기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이승훈 선수의 종목이기도 한 스피드 스케이팅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빙상 스포츠의 꽃, 피겨 스케이팅. 그 화려한 점프와 아름다운 동작에 숨은 과학적인 원리까지 오늘 이 시간 빙상 스포츠 그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빙상 스포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두 분이 나오시니까 네.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지네요. 아니, 안상민 의원님은 어쩜 그렇게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십니까? 미인이세요. 반칙입니다. 경고. 옆에 이렇게 정말 미인을 모셔두고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보기만 해도 신나고 신명나고 그리고 누가 봐도 행복한 메달이 와르르 쏟아지는 쇼트트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쇼트트랙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수만 21개가 될 정도로 현재 지금 동계올림픽에서는 효자 종목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거리인 500m 경기에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강릉에서 열린 평창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서 우리나라의 최민정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평창 올림픽 500m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거슬러가 보면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안겨준 종목 역시 쇼트트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쇼트트랙 경기가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1992년 프랑스에서 열린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이었는데요. 바로 김기훈 선수가 남자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쇼트트랙에 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뭐 끊임없는 기술 연구와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 또한 탄탄한 기본기와 또 중요한 게 이제 뛰어난 두뇌 플레이가 합쳐져서 이 세계 최강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과 세계 최강을 자랑하기 위해 어떤 과학적 훈련 방법을 익히고 있는지 화면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빙상장. 선수들 스케이트 코너링 훈련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얼음을 제치는 빠른 스피드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빠른 코너링을 위해서는 지상에서 이 훈련을 꼭 해야 한다는데요. 허리에 벨트를 메고 자세를 굽혀 하체 근육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코너 벨트 훈련입니다. 코너 벨트 훈련한 이유는 코너를 하면서 튕겨나가는 힘, 즉 원심력을 이기기 위한 훈련으로 벨트를 당겨 가상의 원심력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이를 극복하는 감각을 익히는 훈련입니다. 원심력을 이기기 위한 코너벨트 훈련. 실제로 얼음판에서 경기를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코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없으면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때 추월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는 각도, 그 또 각을 낼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만 속도가 향상이 되면서 승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코너벨트 훈련에 이어 쇼트트랙에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 또 있다는데요. 코너링을 하는 이 선수 손에 낀 장갑에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스케이트 탈 때 쓰는 좀 쉽게 말하면 개구리 장갑이라고 하는데
개구리 장갑이요? 이 장갑의 숨은 비밀은 대체 뭘까요? 일반 장갑과 다르게 마찰력을 되게 줄여서 좀 더 속도를 안 죽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개구리 장갑에 얽힌 과학적인 원리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요 장갑. 와. 개구리 장갑 빰빠밤. 끝에가 진짜 이렇게 네. 되게 단단해요, 소재가. 네, 미끈미끈하죠. 왜 개구리 장갑인지요? 그냥 딱 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개구리들이 이렇게 끝에가 그러니까요. 동글동글하잖아요. 그 신기하게 생겼죠. 좀. 네. 이 일반 장갑이랑 워낙 특이하게 생겨서 정말 개구리 발처럼 이렇게 생긴 장갑인데 이 쇼트트랙에서 그 곡선 구간이 그 53.41m로 약 한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코너를 그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선수들의 그 움직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곡선 구간이 약 한 80에서 90% 정도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선수들의 그 이 감속을 방지하기 위한 이 착용하는 장갑이 바로 그런 그 개구리 장갑인데 그 장갑의 그 소재가 에폭시 수지를 붙여서 마찰력을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갑은 그 예전에 그 김기원 전 감독이 그 선수 시절에 처음 이렇게 사용해서 그 본드에다가 예전에는 그 이 장갑이 없어서 그 느낌인데. 예, 끝에다가 이제 본드를 이렇게 붙여서 그 유명해졌던 그런 일화가 바로 개구리 장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개발하신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봐야죠. 제가 초등학교 때 훈련할 때만 해도 바로 이 장갑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얼음판을 이렇게 짚거나 하면 2, 3일만 훈련을 하면 장갑에 구멍이 났었어요. 이 마찰력 때문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창고를 붙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게 조금 미끄러지는 감이 오히려 속도가 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까지 들었었는데 이 장갑이 이제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도 모두 사용할 정도로 이제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거 김기훈 선수한테 이 특허권 있는 거 아니에요?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건가요?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운데요. 아쉽네요. 저는요 이렇게 몸에 쇼트트랙 유니폼 쫙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쇼트트랙 그 유니폼은 그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팀이 착용하고 있는 이런 유니폼은 이 강철보다 약 한 15배 정도 강해서 이 칼도 쉽게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그 2, 3년 전부터 그 네덜란드의 그 D사에서 그 특허를 낸 그 다이니마라는 그런 방탄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또 선수들의 그런 이 안전한 옷을 입는다는 유니폼 입는다는 그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경기력과 또 이렇게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수들 탁 넘어져서 쭉 미끄러낼 때 날 이렇게 맞아요, 걱정됐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날 정도는 뚫리지 않아요. 예,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면 이게 기록 단축에도 좀 도움이 됩니까? 아, 그럼요. 그 기록 단축을 노력에 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그 과학적인 그런 그 이 장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몸에 그 굽히고 그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들의 그 몸에 맞춰서 그 유니폼 자체도 예를 들면 기역자로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허벅지 안쪽에는 이렇게 슬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흰색 실리콘 띠를 그 부착되어서 이 다리 사이 그 마찰력을 이게 줄여주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오, 정말 유니폼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유니폼에도 정말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선수들 훈련하는 영상을 보면서 특히 지상에서 하는 이 코너벨트 훈련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쇼트트랙에서 꼭 필요한 훈련인 거죠? 특히 이제 쇼트 같은 경우는 그 고개하듯이 빠르게 코너를 돌면서 이 순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유연성과 이런 순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원심력의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이 원심력은 그 원을 돌 때 이 몸이 원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가상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또는 또 체중이 또 많이 나가는 선수일수록 이 원심력을 좀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심력을 이기려면 이 원심력과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이러한 작용하는 그 구심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구심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허리에 아까 보셨듯이 이 공호벨트를 차고 하는 이 코너벨트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흉내도 있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없어요? 해보셨을 네, 저야 뭐 훈련할 때 늘 하던 훈련 중이긴 한데요. 이 쇼트트랙 경기가 코너에서 그 최대한의 스피드를 올려야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코너를 돌다가 넘어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네, 1위로 달리던 선수가 넘어져서 메달을 놓치는 경우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죠.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있죠. 지난 2002년에 솔트레이크에서
어마어마한 행운의 사나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행운의 사나이를요. 아우.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행운아로 꼽히는 호주의 브래드버리 선수.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이후 자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됐는데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게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었는데요. 바로 남자 1000m 준준결승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꼴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앞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서 한 명이 넘어지면서 운 좋게 또 2위로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준결승 상대는 바로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와 중국의 리자준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준결승 경기에서도 이 브래드버리 선수는 제일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또 앞 선수가 넘어지면서 또 김동선 선수도 같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운 좋게 2위로 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이 결승 경기인데요. 네. 이 결승전에서도 바로 압도적인 꼴찌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 3위 선수가 앞쪽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 넘어지면서 이제 꼴찌로 달리고 있던 브래드버리 선수가 1위로 골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본인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브래드버리는 이 월등한 기량으로 노력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목표 골절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박수를 받았던 또 네.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호주에서는 브래드버리 효과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참다 보면 행운이 나에게 따라온다. 이 이후로 이 쇼트트랙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요.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제 재경기가 재경기. 선언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많이 바뀌었답니다. 네. 네. 정말 듣다 보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어떠한 벽도 없는 네. 정말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게 스포츠가 아닌가. 모든 걸 허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또 스포츠겠죠. 빙판위에서 펼쳐지는 파워풀한 레이싱.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의 승리를 이끄는 과학적인 요소는 바로 강한 힘과 스퍼트인데요. 0.001초로도 승부가 갈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그 속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처럼 많은 변수가 있는 종목인 이 쇼트트랙이라면 스피드 스케이팅은 기록 경기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요. 이 다소 우리나라에서는 쇼트트랙의 그늘 아래 좀 가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기록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우선 500m, 1000m, 1500m, 그리고 5000m, 1000m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기록 경기인 스피드 스케이팅은 그 코너에서 활주가 중요한 쇼트트랙과는 조금 다르게 직선에서 직선주로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선에서 최대한의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엔 마찰력과 공기 저항이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박사님? 마찰력과 공기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근력을 이용한 그런 힘으로. 근력. 예, 또 중요한 게 이제 좋은 이런 체육적 공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쇼트트랙과 스피드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도 있어요. 네, 네덜란드의 요리엔 터머스 선수라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소치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쇼트트랙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메달 땄어요? 메달은 못 땄어요, 아쉽게. 욕심꾸러기네. 이 선수는 사실 성적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굉장히 좋은데 쇼트트랙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행을 해서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네덜란드 선수들 스피드 스케이팅 나오는 거 보면요. 키가 어마어마하고요. 맞아요. 네. 어깨가 와, 저게 같은 우리와 인간이 만나는 싶을 정도로 피지컬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이 큰 체격이 유독 눈에 띄는 그 선수들이 바로 네덜란드 선수들인데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그런 역사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는 12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알프 스테이트 톡트라고 해서 그 주에 그 11개의 그 도시를 스케이트로 이렇게 달리는 그런 마라톤 같은 그런 그 도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00km 정도를 먼 거리를 이렇게 스케이트를 신고 달리는 대회인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달리는데 이 대회 한 예로 97년도에 이 대회 때 기록이 7시간을 스케이팅으로만
이 탄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다섯 배, 마라톤의 거의 5배인데 7시간이면 마라톤의 한 2배 조금 넘는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렸다는 거거든요. 스피드하네요, 저도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이제 네덜란드에 대회를 갔었는데 쇼트트랙 경기장 옆에 바로 한강 같은 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이 꽝꽝 얼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스케이트를 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스케이트를 사랑하는 나라구나라는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현한 일도 있다면서요. 예, 이 1986년에 예상치 못한 이 놀라운 참가자가 등장해서 좀 큰 이슈가 됐는데 이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의 국왕인 알렉산더 왕 그것도 이제 약관의 19살에 완주를 해가지고 이 국민들에 대한 큰 환호를 받은 일화도 있습니다.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 정말 스케이트 사랑하시는군요. 우리도 한강만 꽝꽝 자주 얼면 우리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요즘에 한강이 그렇게 잘 안 얼어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겨울 치고 요즘 사실 좀 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에게 이 좋은 체격과 강한 힘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번갈아 가며 잘 타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지난번에 왜 밴쿠버 올림픽 때 이승훈 선수가 1000m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하신 코너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 선수가 레이스 도중에 레인을 제대로 교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가 됐죠. 그러면서 맞아요. 이승훈 선수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크레머 같은 경우는 이승훈 선수보다 들어올 때는 4.05초 정도 앞선 12분, 예를 들면 54초 50 만에 결승전을 통과를 했지만 이 8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진입할 때 위치를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원래 아웃코스로 들어가려다가 인코스로 이렇게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하지만 원래 들어가야 했던 자리는 아웃코스였기 때문에 이 크라머는 인코스를 2번 탔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웃코스랑 인코스를 가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나요, 선수? 어마어마하게 도니까요. 사실 그렇게 돌 때마다 코치들이 바깥쪽에서 그걸 사인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코치의 역할이거든요. 매 바퀴 수의 기록이 얼마고 지금 인코스, 아웃코스 진입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코치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그 일 이후로 이 스반 크라머 선수는 코치와의 불화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2011-12년 시즌 같은 경우는 다리 신경 장애로 아예 시즌을 통째로 날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은 이승훈 선수가 억울하기도 해요. 왜냐면 인을 탔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간이 단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도 이승훈 선수가 앞설 수 있는 경기였다. 네. 그러니까 금메달을 네덜란드 선수가 못해서 딴 게 아니라 이승훈 선수가 잘했던 거예요. 사실 크라머 선수보다 이승훈 선수가 먼저 경기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 선수가 그때 기록이 올림픽 신기록이었어요. 그랬더니 시상대에서 이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가 이승훈 선수를 이게 무등을 태웠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시겠지만 올림픽에서는 거의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만큼 이승훈 선수의 실력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번엔 빙상의 꽃, 예술성이 가미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은반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예술 피겨 스케이팅. 가볍게 날아오르는 우아한 몸짓에도 다양한 과학이 숨어 있다는데 무대 위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피겨 스케이팅의 풀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중력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날아올랐다가 착지하고 또 턴을 돌고 스텝을 밟는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이 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심지어 쉬워 보이기까지 하는 동작들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 극강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피겨 스케이팅이야말로 다양한 과학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이 점프의 교과서라고 부를 만큼 전문용 룹, 또는 살코, 그다음 악셀, 러츠 같은 모든 종목을 완벽하게 이렇게 뛰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 점프. 여기에도 혹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노력이 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점프의 이 과학적인 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공중에서의 회전수는 이 2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채공 시간, 두 번째로는 회전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채공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회전수가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채공 시간은 이 스케이터와 관계없이 점프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최고의 높이는 스케이팅 날이 얼음을 떠나는 그 순간에 선수의 무게 중심이 중요한 게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수직 방향으로 얼마만 빠른 속도로 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높이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이 러츠 정말 너무나도 명품 점프였잖아요. 네, 그 김연아 선수가 뭐 대단하게 인정받는 부분 자체가 이 정확한 그 엣지 사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러치 점프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날을 이용해서 뒤로 점프하면서 착지하는 동작입니다. 그만큼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여자 선수들이 이 바깥쪽 날, 즉 아웃 엣지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특히 인엣지로 점프하면서 착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엣지로 사용해서 착지한다는 경우는 뭐냐면 이 몸에 무리가 가면서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산점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연아 선수의 완벽한 러츠 점프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정확하게 아웃 엣지로 도약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회전수를 꽉 채운 후 안정적으로 착지합니다. 점프와 착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스케이트 바깥날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려하게 점프한 후 정확하게 아웃 엣지로 빙판을 찍습니다. 다시 봐도 흠잡을 것이 없죠. 한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예, 그 또 피기하면 점프도 있지만 그 점프한 이후에 그 스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원리도 사실은 과학이 있습니다.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회전을 하기 위한 그런 힘. 그래서 즉 회전력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일까 보면 사실은 그 얼음을 떠나기 직전에 보시면 팔을 벌렸다가 또 팔을 모았다가 하는 경우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특히 이제 팔을 펴서 회전력을 시작할 때 이 가운동량이라고 해서 이것을 최대로 했다가 도약 직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팔을 오므리죠. 모으죠. 모아서 일자로 만들면서 그렇게 모으면 회전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중에서 원하는 횟수, 예를 들면 세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착지할 때는 반대로 팔을 펴는 거죠. 팔과 다리를. 이것이 바로 착지할 때 그 스케이터 선수들이 팔과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와 특히 이제 그 상대의 어떤 라이벌이었던 아사다 마오 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이 트리플 점프 가지고 엄청난 라이벌 경쟁 구도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오 선수의 그 잘못된 그 엣지 사용과 회전수가 좀 부족하면서 이 트리플 악셀에 대한 감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계를- 연하 선수가 그쵸. 없었으면 시계를 잘못 탔다. 마오 선수가 아마 세계 탑을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이때 동갑내기로 태어나서 만나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어떻게 아이고. 보면 마오 선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갑내기에 비슷한 체구까지 피겨계에서 뜨거운 라이벌로 성장한 아사다 마오 선수와 김연아 선수. 이 두 선수는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동작과 화려한 기술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그런 만큼 그녀들의 기술은 더욱 돋보였고 둘도 없는 라이벌이자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아사다 마오 선수와 김연아 선수 덕분에 올림픽은 빛났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뭐 점프도 점프고 뭐 아름다워 보이는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팔다리가 좀 이렇게 쫙 길게 뻗으니까 또 맞아요.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체적 조건이 워낙 월등하잖아요. 예, 이 특히 이제 이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가 예술 점수를 많이 보는 그 종목 중이다 맞죠. 보니까 이 외모뿐만 아니라 요즘 이게 표정 연기도 거의 보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외모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선수도 있나요? 예, 실제로 흑인이고 이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세계 정상에서 오르지 못한 이런 비운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출신의 수리아 보날리라고 이 지금 보이는 이 금지된 그런 네. 백플립 기술이라고 하는데 백플립.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공중 회전을 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한 발로 점프해서 한 발로 착지해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최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금지가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선수들 중에서 이 백플립을 제대로 구사하는 선수는
수리아 보날리 선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 점프 높이나 그 파워가 엄청나다라고 저희도 정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말 흑인이다 보니까 예술 점수에서 계속 못 받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많이 줬던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우리나라 피겨계가 좀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김연아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잠시 주춤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부활을 꿈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연아 키즈로 불려지고 있죠. 차준환 선수나 그리고 유영 선수 같은 유망주들이 국제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꼭 1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우리 효자 종목 빙상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쉽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가요. 네. 하지 못한 얘기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은데. 드는데 아쉽지만 오늘 방송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계속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네, 2회에 걸쳐 동계 스포츠를 과학적으로 재미있게 풀어주신 송주호 박사님, 또 빙상 종목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안상미 해설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꼭 통과를 해서 내년에 있을 평창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쇼트트랙 화이팅! Something wrong with you. Why don't you